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압수수색의 절차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 그 책임자 참여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고, 특히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압수수색에 관련돼 가지고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피압수자라든가 피의자 아니면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 피의자한테까지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고, 제가 이제 그 작년 연말하고 올해까지 나와 있는 그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서 나눠드렸는데, 그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친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압수수색 절차에서 집행의 제한 관련돼 가지고 관련성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국 내가 어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물건들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과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 즉 무관 증거라든가 아니면 별건 증거 같은 경우는 압수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압수하는 경우 유수증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처럼 관련성 요건 관련돼 가지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사실이겠죠. 그런 혐의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련성의 의미 문제, 해당 사건의 법리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 좀 무관한 별개의 증거, 이게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장 기재되어 있는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장 기재 혐의 사실 즉 피의자와 그 대상자, 그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자와 사이에 인적 관련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은 객관적 관련성, 사건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이제 인적 관련성 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객관적 관련성 관련돼 가지고 뭔게 이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객관적 관련성을 말하는 거고, 밑에 말하는 것이 인적 관련성을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객관적 관련성은, 자,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사실 자체, 이거는 객관적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자,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일성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범행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것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이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나 정황 증거,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동일한 범행과 관련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이런 것들도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한다는데, 결국 이거는 세무 표시죠. 여기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구분해야 되겠는데, 이 객관적 관련성의 의미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 교사범, 간접정범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 피고 사건과 공동정범, 교사범, 필요적 공범, 뭐 간접정범 포함하는, 그러니까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이 인정되면은 우리가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관련성에 관련된 사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객관적 관련성, 그다음에 인적 관련성, 이 두 가지 관련성이 다 인정됐을 때 압수수색 영장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자, 영장 혐의 사실 자체,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영장 혐의 사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사실이 뭐 사기다. 그럼 사기죄와 관련된 혐의 사실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거는 다 관련성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으로서 직접 증거다. 이때는 당연히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간접 증거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로서 간접 증거다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간접 증거 같은 경우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인데, 이런 때는 간접 관련돼 있어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요구해 가지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때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일 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적 관련성 부분, 영장 기재 대상자와 해당 피의자와의 사이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 즉, 여기 공범 관계는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영장의 피의자가 가담 내지 관련된 공범에 보면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데,
관련된 공범의 범행이지만 공범의 별건 범행인 경우엔 인적 관련성이 부정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영장 혐의 사실 자체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뭐 기본이다. 근데 영장에 기재되는 혐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라고 하는 것까지 넓히는 이유가 뭐냐? 넓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학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우리가 소속물 기준설이라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혐의 사실 기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혐의 사실 기준설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사실 자체만, 그 자체하고만 연관관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동일한 범행까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혐의 사실 기준서를 취한 판례가 작년에 2021년도 뭐 11월 13일 날 나온 전합,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전합에서는 그 특별한 경우에서 혐의 사실 기준설로 제한을 했지만 일반적인 우리 판례의 기준은 이렇게 소속물 기준설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을 파악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저거 있죠? 그 저기 뭐더라? 어디 갔지? 아, 여러분들 나눠준 판례, 관련성 여부 관련된 판례, 요 판례 지금 이거 판례 보이나요? 새로 공유한 거? 예. 관련성 사건 관련돼 가지고 요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관련성을 부정한 판례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요 두 가지 보면은 그러니까 사건을 보면 공천원금 사건으로 갑이 을한테 이제 공천원금을 냈어요. 그다음에 정당에다 이제 공천원금을 내 가지고 공천받게끔 해달라. 그래서 갑이 이제 을한테 공천원금을 전달한 건데,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겁니다. 자, 얘가 피의자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갑에 관련된 영장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을과 병 사이에 별도의 어떤 그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 사실까지 같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본 것처럼 초록색으로 칠한 거, 이게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영장기재 범죄 사실과 관련 없이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추가로 발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건과 이 사건, 초록색이라고 하는 영장기재 사실과 새로 발견된 혐의 사실이 과연 관련성이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거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관련성이 없는 거다. 아니 다른 사건이다 그런 거고, 밑에도 비슷한 사건인데, 자, 가불이 금품 살포와 관련돼 가지고 가불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 사실, 즉 을의 금품 살포 사실로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자, 이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영장에 의해서 A에 대한 그 위치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A와 B 사이에, A와 병 사이에, 그러니까 A가 병한테 정치자금 수수를 한 사실을 밝혀내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병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 사실, 즉 병이 A로부터 정치자금 수였다는 것을 발견한 사항인데, 이 두 개가 관련성이 있느냐 그랬을 때 A의 위치 정보는 가불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성이 없다. 즉 객관적 관련성도 없고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성이 없다는 판례 두 개 정도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관련성이 인정된 판례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관련된 전화 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전화 사기범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전화 사기범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화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 결국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미탐물 횡령죄 증거인데, 이것이 관련 사건으로 인정되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로서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로서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전화 사기는 타인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고, 타인의 신분증은 그 수단으로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 즉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한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영장 범죄 사실은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저서 등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기부행위 위반 관련된 영장을 발부했어요. 근데 그것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갑에 대해서 이제
PC와 외장 하드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갑이 추석 편지 등을 미리 보내가지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그 혐의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관련성이 있다 두 개가 그렇게 본 거고, 그다음에 밑에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그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배임 증제 혐의 사실, 즉 인천의 송도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사장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로 이제 배임 증제 사실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 갑이 또 부산 지하철공사 사장 을과의 통화 내역을 보면은 뭐 을한테 이제 뇌물 준 혐의까지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간접 증거로서 구체적 관련성이 있다, 인적 관련성도 있다,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 근데 허위글 게시 사건 관련돼 가지고 역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쓴 글씨가 기본적으로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과 혐의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금품 제공의 단서를 발견한 사안 관련돼 가지고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좀 봐두면 될 것 같고, 자, 작년에 21년도 11월 25일 날 나온 판례와 21년도 12월 30일 날 나온 판례, 이 판례는 이제 임의 제출과 관련된 판례인데 두 개의 판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판례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가, 이 판례들과 비교해야 될 게 바로 2021년 11월 13일 전압 판결과 비교를 해요. 이 전압 판결은 오늘 저 뒷부분에 설명할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카메라 촬영죄로 이제 입건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카메라 안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촬영물들, 그런 것들이 이 다른 지금 어떤 피해자를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이 있는데, 그 피해자를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한테 찍은 사진들도 있었을 때 그것이 과연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 저장 매체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범죄와 같은 경우, 불법 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 속성상 해당 범죄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이 발현했다는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혐의 사실과 구체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다른 불법 촬영 사진 등은 간접 증거로서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그 소송물 기준서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그 소송물 기준서를 판단하는데, 이 2021년도 11월 전압은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혐의 사실 기준서를 제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단순히 간접 증거나 정황 등에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 유형이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파일로 돼 있다면 비록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정보 전반에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요 사건에서는 관련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과의 비교를 좀 봐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밑에 이제 21년도 12월 31일 판례도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된 증거물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죄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도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된다고 봤습니다. 물론 12월 30일 날 판례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가지고 유수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판례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자, 우리 여기 이제 슬라이드. 자, 관련된 그런 의미로서 관련성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야간 집행이 제한된다는 거, 집행 관련돼 가지고 관련성 있는 물건에 한정해야 되고, 근데 야간 집행이 제한된다는 거는 일출 전, 일몰 후에 영장 집행은
영장에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일반적인 야간 집행은 제한된다. 근데 이제 216조에는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가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야간에 공중 출입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당연히 영장은 일회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의 기간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영장 자체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압수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여기 보면 압수 조서에는 압수 경위를 기재하고 압수 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조사 처분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고 처분에 행한 자와 참여한 사경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수 조서라든가 압수 목록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수색을 했으면 수색 증명서를 발부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그 피압수자한테 교부까지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수색 시 증거물 등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 그 수색을 했는데 증거물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압수한 경우는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작성하여 교부까지 해야 된다. 소유, 소지, 보관자, 기타 이 주연한 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판례를 보면은 압수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즉,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것은 이렇게 압수한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밑에 판례처럼 수사기관이 갑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갑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즉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를 갖다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통신회사라든가 뭐 포털에다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이렇게 옛날에는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팩스로 영장 사본 보내는 자체는 이제는 불법이라기 때문에 팩스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압수수색 대상물이 뭐다 해놓고 실제 압수물을 받을 때는 이제 영장 원본을 보내주죠 요즘은요. 그렇게 바뀌었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까지 본 것이 이제 압수수색 절차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 요건 관련돼 가지고는 이정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요 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 종근당 사건의 이제 비번 사건 개요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거의 모든 전자정보에 관련된 전자정보 압수에 관련된 요건들이 거의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사건 관계를 보면은 먼저 이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배임 사건을 이제 A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 4월 25일 날 이 배임 사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다 가지고 이 종근당에 압수수색을 나간 거예요. 자, 근데 압수수색이 나갔는데 그 압수수색 하러 나가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그 컴퓨터 안에 유관 증거와 무관 증거가 혼재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 압수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 매체를 그 컴퓨터 자체를 갖다가 반출해가지고 옵니다. 이때는 종군당의 이제 관련자들 변호인들이 참여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현장에서 선별해가지고 복사하거나 아니면 복사하거나 복사물을 제출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체 자체를 반출했다면 이 수사기관 여기서 이제 NDF 센터라는 건 내셔널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 가지고 대검에 있는 데인데 대검에 있는 이제 포렌식 센터에서 이날 이 압수용 컴퓨터에 있는 그 자료들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죠. 업로드하는데 이 업로드한 게 뭐냐? 이 센터에 있는 서버에 즉 검찰청에 있는 압수 서버에다가 이 자체에 있던 자료들을 업로드하게 돼요.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종근당의 관련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서버에 있는 것은 대검의 서버에 있기 때문에 이 담당 검사가 이 서버에서 압수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컴퓨터로 이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이 외장하드는 이 담당 검사 A의 외장하드죠. A의 외장하드에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여기 서버에 있던 내용들을 쭉 다운로드 받아요. 다운로드 받는데 이걸 1처분이라고 이건 2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징에서 올린 거 서버에 업로드한 건 1처분,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건 2처분인데 이때까지 대검에서는
이렇게 이미징해가지고 대검센터에다가 서버를 올렸다 했으면 이때 압수가 종결됐다고 본 거예요. 대검은 이때 압수가 종료됐다. 압수가 종료된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참여권 보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판례는 대부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보고 이렇게 서버에서 다운로드 한 상태에서 그 다운로드한 건 여기도 지금 계속 유관증거, 무관증거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한 외장하드를 통해서 A 검사가 유관 정보만 유관 정보와 무관 정보를 다 보면서 유관 정보만 이제 탐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기의 사건, 배임 사건 관련된 유관 정보를 탐색 중에 배임 사건이 아닌 약사법 위반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과 조세 포털 사건에 관련된 별건 정보들을 발견해 가지고 이 별건 정보를 발견한 후에 출력을 하게 돼요. 자, 이 출력한 걸 우리가 제3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부 검사 A 검사가 자기는 배임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별건 정보, 즉 약사법 위반의 리베이트 사건과 조세 포털 사건에 관련된 자료들을 출력해가지고 이거를 특수부 B 검사한테 이 B 검사한테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B 검사는 조세 포털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5월 26일 날, 4월 25일부터 뭐 쭉 해서 5월 20일까지 하는데 5월 26일 날 제2 영장을 받아요. 제2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영장을 어디서 집행했냐? 이 영장을 A 검사 사무실에서 A 검사의 외장하드에다가 집행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날 A의 외장하드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해가지고 출력하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종군당의 참여는 없었냐? 종군당의 참여 이때까지 쭉 없었고 A 검사의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니까 A 검사가 참여했습니다. 자, 근데 해당 정보 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았죠. 여기서 해당 정보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종군당의 관계자였겠죠. 이 사람들의 참여는 없었고 그냥 A 검사만 참여한 상태에서 별건 정보로 탐색해서 출력하고 출력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이 A 검사, B 검사가 압수한 겁니다. 이게 4처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종군당 사건의 기본인데 이 종군당 사건의 기본과 관련돼 가지고 사건 사례가 이렇게 된 것과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전자정보에 관련된 대부분 다 뭐, 국가 안보 사건에 관련된 것들을 거의 여기서 집약적으로 이제 뭐 요약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먼저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압수수색의 대상 관련돼 가지고 요 1번 사항 이거는 뭐냐? 우리가 형사성법에 규정되어 있는 106조 3항에 있는 내용. 원칙적으로 선별 압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매체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매체를 반출한 경우는 뭐다? 다시 선별하는 과정까지 압수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106조 3항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 선별 압수해야 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하는 것이 뭐 불가능하다 곤란한 경우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체를 반출한 이후에 그 매체 반출 이후에 매체를 반출했다는 건 아직 유관 증거, 무관 증거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매체를 반출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왔을 때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도 뭐다? 유관 증거, 무관 증거를 구별해서 복사를 해야지 무관 증거, 유관 증거를 구분 없이 그냥 여기 매체 반출한 걸 통째로 복사해 놓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압수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다. 그러므로 별건 정보라든가 무관 정보는 압수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판시사항 첫 번째 놓은 거고 두 번째 판시사항은 이제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 즉 매체를 압수해 가지고 선별하는 과정까지 그런 압수 과정에서 피해 압수자, 여기서 이제 피해 압수자라는데 피해 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여 기자를 보장하는 건 뭐냐?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조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수사기관은 여기서 압수가 종료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검 서버에다가 증거물 서버에다가 이렇게 업로드했을 때 압수가 종료됐다고 봤는데 실제로 뭐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가 아니다. 응? 이때 압수 종료된 것이 아니라 실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업로드했을 때는 유관 증거, 무관 정보가 같이 섞여 있고 여기까지 검사가 다운로드했을 때도 유관 증거, 무관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검사가 이렇게 유관 정보를 탐색하는 때 이때까지도 원래는 이렇게 참여권을 다 보장했어야 된다. 근데 참여권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2처분, 3처분은 다 위법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그랬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참여권 보장 관련돼 가지고 비록 검사가 뭐 유관 증거, 무관 증거를 잘 구분했다 할지라도 안 된다. 참여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참여권 보장과 관련돼 가지고 2015년도 판례가 하나 이제 참여적 판례가 있는데 그 참여권 보장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관련돼 가지고 유관 증거, 무관 증거를 구별하는 부분까지 참여권 보장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2015년 판례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삭제 이런 것처럼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 즉 암호 파일을 해독하는 과정, 그런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의 일환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장소, 1심의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정법에 위반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참여시켜야 된다? 복구하는 과정까지도, 즉 암호를 푸는 과정에까지도 참여권 보장을 하고 그 사람들로 참여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관련돼 가지고 아까 처분이 1처분, 2처분, 3처분, 4처분이 있었는데 1처분은 적법하지만 뭐 2, 3, 4처분이 불법이다 했을 때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 과정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준항고인이 어떻게 했냐,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뭐 1, 2처분은 가능하지만 3, 4처분이 뭐 위법다 이렇게 했더라도 준항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의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일부분의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를 취소할 만한 것이라면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여권 보장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의 판결료지 3번이었고 판결료지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 3번의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가 쭉 한 거 이렇게 한 거를 1처분 아까 이제 구별해 가지고 1처분이라 하고 이미징 뜬 것을 제목상을 2처분이라 하고 의뢰 참여 없이 관련 정보와 유관 정보를 분량을 제3처분이라 한다. 여기 보면 이제 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 3처분은 참여권을 보장한 등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형성 위반은 위법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 3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 출력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 목적에 해당한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된다. 아까 지금 1처분은 적법, 하지만 2, 3처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5번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성 요건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A 검사가 배임죄 사건을 조사하다가 조세 포탈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하나요.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이제 4번에 관련된 것들을 봤고, 자,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4번에 관련된, 이제 5번에 관련된 거 같고, 5번에 관련된 거 보면 별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 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 여기서 이제 피압수자는 뭐예요? 아까 그 전자정보에 관련된 피압수자는 A 검사가 아니라 종근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압수자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이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목록 교부 등을 하는 등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건 이 사안을 갖다 전체로 본 건데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자정보와 관련된 종근당 사건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었고, 자,
뭐 종문당 사건 이후 나와가지고 또 관련된 내용으로 2018년도 판례가 있는데 여기서 18년도 판례를 보면은 요게 이제 가끔 이제 객관식 지문에 잘 나오는 건데 이미 앞서 설명했던 바입니다. 자,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에 현장에서 선별한 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 여기서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 이미지 파일을 하는데 이게 뭐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했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이렇게 복사할 때는 이 파일의 헤더만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 지워졌던 내용까지 복사하는 게 아닌데 그 복사하는 내용 방법 중에서 그 파일의 안에 내용까지 다 복사하는 방식을 BTR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파일 아니면 이미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선별한 다음에 이미징 해가지고 그걸 제출받았다면 압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 압수는 종료한 거예요. 현장에서 선별했으면 그때 압수가 종료한 거기 때문에 선별해가지고 가져온 압수물에 대해서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해야 되냐? 압수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보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미 유관증거, 무관증거를 구별해가지고 유관증거만 선별해서 압수했다면 그때 압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만 참여권 보장시키면 되고 그 위엔 필요가 없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사항은 뭐냐? 아까 우리가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는데 관련돼 가지고 그 교부하는 방식에 관련된 겁니다. 즉 상세 목록, 전자정보를 압수했을 때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압수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춰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세 목록을 교부해 줘야 되는데 그 교부 방법은 뭐 출력한 서면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전자 파일 형태로 줄 수 있고 이메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연구실 압수수색했을 때는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교수님 이거 제 상세 목록인데 어디다 놓을까요? 그냥 바탕화면에 깔아주세요. 그랬더니 바탕화면에 깔고 가더라고 그냥. 그 방법은 또 특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자, 요것 관련자 뒤에 이제 비교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상세 목록의 교부와 관련돼 가지고 뒤에 보는 것처럼 만약에 전자정보 파일을 갖다가 한 100개 압수했어요. 그럼 100개 압수해가지고 100개 중에서 50개를 찌 파일로 묶고 또 뒤에 50개를 찌 파일로 묶어서 찌 파일로 나눠주는 거. 이건 상세 목록을 교부한 거냐? 그건 상세 목록을 교부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일별로 상세 목록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별로 해시값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뒤에 이제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3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복사를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자정보를 이쪽에 복사했다. 그럼 이게 원본이고 사본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종이에 써 있어야 원본이고 사본이지 실제로 보면 이 원본과 사본은 구별이 안 돼요. 전자정보는. 자, 그러므로 여기 보는 것처럼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이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된다. 자, 여기 이제 판례는 자꾸 원본 사본을 얘기하는데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 이미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 쉽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원본의 내용과 복사된 사본이 동일한 사본인지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뭐냐? 그 확인하는 방식은 자 해시값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해시값 비교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본의 파일에다 해시값을 부여합니다. 원본과 사본에다가. 그러면 변화할 수 없는 해시값이 파일마다 쫙 붙어요. 뭐 16가지, 12가지 자리에 의해서 해시값이 붙고 여기도 해시값이 붙으면 요 두 개가 동일하면 이 원본 파일과 이 사본 파일이 동일한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원본 파일은 이건데 사본 파일을 법정에서 제출하는데 사본 파일의 해시값이 변했다. 그럼 이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은 동일한 파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해시값 비교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은 해시값을 부여해도 나중에 보면 해시값이 자동으로 변경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값 분석을 통해 가지고는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시값 비교를 할 수 있는 파일이 있고 해시값 비교를 못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는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게 사례 문제 쓰든지 뭘 쓰든지 원본과 사본이 같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같은 것이다 판단하는 게 동일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동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결성은 뭐냐, 신뢰성이 뭐냐, 기존의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전교조 판례라든가 아니면 그 왕재산 사건 같은 경우에서 동일성 얘기, 무결성 얘기, 신뢰성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학자들마다 뭐 다르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가 명확하게 말하는 거는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무결성과 신뢰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무결성이라는 건 뭐냐? 원본의 내용이 복사된 사본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동일한 내용이 바뀌지 않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무결성이라고 하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본의 내용이 복사된 내용으로 복사된 사본으로 이렇게 복사되는 과정 중에서 신뢰할 만한 포렌식 툴과 신뢰할 만한 포렌식 조사관 등이 했느냐를 판단하는 게 신뢰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때 뭐 무결성, 신뢰성 확보 이런 얘기 필요 없이 그냥 시험 문제에다가는 뭐라 쓰면 되냐? 동일성이 증명이 됐다, 동일성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 이것만 쓰면 되고 우리 판례가 말하는 동일성 안에는 이 무결성과 신뢰성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박용철 교수님 논문 보니까 박용철 교수가 논문에다가는 이 신뢰성을 얘기하는데 이 신뢰성이 우리가 312조에서 말하는 뭐 특신 상태까지 말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뢰성에 대해서 특신 상태다. 이거를 뭐 312조에서 말하는 특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별 의견이에요. 학자들의 개별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일성 증명하는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무결성과 신뢰성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동일성이라 말하는 거고 이 무결성은 두 개의 내용이 같다는 거 해시값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뢰성은 그 복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툴이 포렌식 툴이 검증된 툴이어야 되고 그 포렌식 사용하는 포렌식 조사관이 검증된 조사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정보와 관련된 뭐 내용들을 다 본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올해 이제 1월 4일에 나온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무관 정보를 가지고 무관 정보를 압수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압수 목록 교부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이 완료된 때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 폐기 또는 피압수색에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뭐 영장을 새로 받았다 아니면 피고인이 동의했다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봤지만은 현장에서 선별 압수해요. 선별 압수해가지고 여기 선별 압수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일 중에서 뭐 한 6개 파일을 선별해가지고 가져왔다. 자, 그럼 선별 압수했다는 건 여기서 압수가 끝난 거예요. 압수는 종료한 건데 이 종료해가지고 검사가 이제 현장에서 했던 거를 여기서 보니까 6개 중에 3개는 유관 증거이고 만약에 또 3개는 무관 증거이다. 이런 경우 어떡하냐. 이럴 때 3개만 증거 능력 있는 걸로 써야 되고 3개는 그동안의 현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개도 뭐다? 무관 증거는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다른 범죄 증거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변호인한테 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영장이 발부됐다 할지라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의 위법이 치유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고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올해 나온 1월 14일 나온 판례 내용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뭐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아까 보는 것처럼 상세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상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뭐 무슨 찝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 압축 파일만을 기재했다. 이거는 상세 목록 교부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상세 목록을 교부하는 거는 만약에 100개의 파일을 어 100개의 파일을 갖다가 했다면은 그 100개의 파일 전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세 목록을 제공해 주지 파일이 많다 그러죠. 실제로 압수할 때 보면 압수하는 파일이 뭐 수천 개, 수만 개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찝 파일로 줄여가지고 무슨 파일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세 목록을 자세하게 다 기재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법리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의 제출물에 대한 이의 제출물이 만약에 전자정보였다. 그럼 이의 제출된 전자정보에도 이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년 11월 13일 날 나온 전화배치 판결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이의 제출, 만약에 핸드폰을 이의 제출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범죄 혐의, 유관정보, 무관정보 상관없이. 근데 이제는 뭐다?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했다면 이것도 역시 이 전자정보와 관련된 압수수색의 이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전자정보에 관련된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이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엄청 잘못 보고 있는 건데 판례가 된다니까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자, 중국에 어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었어요. 이 서버가 있었는데 자, 한국에서 A라는 간첩이 A라는 간첩이 이 이메일 서버, 그 A 간첩이 이 서버가 이메일 서버인데 이메일 서버에다가 자기가 어떤 정보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메일 서버에 대해서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그 이메일 서버에 있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찰총국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A가 관련돼가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국정원에서 이 A라는 간첩 얘에 대해서 이제 차량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이메일 서버에 대한 비번을 정당하게 압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비번을 보니까 비번이 매달 비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이제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죠.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다음에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근데 영장 집행 방법은 뭐냐? 이와 관련된 영장 집행 방법은 자, 여기 한국에 있는 키사라고 하는 인터넷진흥원의 어떤 연구실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요. 자, 이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했냐? 압수수색 영장을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 계정을 알고 있고 비밀번호 하니까 여기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메일 서버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서버로부터 자료들을 일로 다운받은 겁니다. 자, 다운받아가지고 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출력하고 사진 찍는 방식으로 이 이메일 서버에 있던 자료들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수수색한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뭐라 그러냐. 대법원은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피의자의 컴퓨터는 정보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건 자, 전자정보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청구로 형사성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자, 그러므로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메일에 대한 정보 소지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영장에 제된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즉 여기서 수색 장소는 뭐예요? 키사죠. 키사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통신망,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사기관이 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정당하게 발부된
정당하게 취득한 비밀번호에 가름하여 발받는 영장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일로 다운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 처리 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은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제가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원격지 서버에 대해서는 압수색이 가능하다. 자, 근데 원격지 서버가 여교에 있든 즉 외국에 있든 영내에 있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서버에 대한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국외 서버에 대한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이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원격지 서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요 판례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지만은 카메라 촬영, 사진 촬영은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인데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범행 직후나 범행 중이거나 아니면 범행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뭐 상당한 방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가능하다는데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게 그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 상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가지고 이제 유법이다 봤는데 요 판례에서 이제 그 요 간첩에 관련돼 가지고 간첩의 어떤 비밀번호나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썼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연결시켜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련된 것들 관련돼까지 봤습니다. 그러므로 압수수색에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체물에 대한 것을 하지만은 이게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게끔 우리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밝혀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신 제한 조치가 나오는데 이 통신 제한 조치는 여기 보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본인의 부지 중에 청취하는 것 이걸 통신 제한 조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여긴 도청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감청이라 하죠. 자, 감청이 강제 수사냐 임의 수사냐 할 때 이거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 수사를 보는 겁니다. 이 감청에 대해서는 통비법 5조에서 8조까지 범죄 수사 목적에 아니면 국가안보 목적에 아니면 영장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긴급 감청이 규정돼 있고 여기 보면 통비법상의 감청이란 전기통신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가지고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현재 또는 장래에 대한 것만 가능하지 송수신이 완료된 거 여기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신이 완료된 이런 통신의 내용은 뭐냐? 이거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압색을 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미리 하나 써놓으면은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통신수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통신수사에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 통신 여기는 통신사실, 통신사실 자료 제공 요청. 자, 통신사실 확인 자료, 미안합니다. 확인 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고 정확하게 이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과 그다음에 이 감청이라고 하는 거, 즉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통신사실 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감청. 얘네들은 다 뭐냐? 얘네는 통비법상의 허가 대상입니다. 즉 법원의 영장과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다 강제 수사라는 거예요. 근데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아니라 통신 조회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뒤 앞에 저번에 공수처에서 이제 뭐 교수들 했던 것처럼 통신 조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임의 수사로서
우리가 법원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수사에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그다음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그다음에 감청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주로 나오는 거는 요 두 가지만,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나오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임의 수사로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신 제한 조치 역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취득은 감청이 아니에요. 즉 통신 제한 조치가 아니고 이건 뭐다? 이때는 아까 말처럼 일반적인 압색을 한다. 그럼 여기 뭐처럼 주식회사 카카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에 관한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위탁을 받은 후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자,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는 뭐요? 감청 허가서인데 감청이라고 하는 건 뭐다? 송신 중인 실시간 감청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 기간 동안에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톡 대화 내용을 3일에서 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했다. 자, 원래는 실시간 감청 방식을 통해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에서 귀찮으니까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런 방식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이런 방식을 하려면 얘네들을 압수하려면 뭐다? 이거는 일반적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야지 이 감청 영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송신 중인 경우나 앞으로 송신할 것만 감청 대상이고 송신이 이쪽 송신이 가고 이쪽 서버에 있다. 서버에 있는 것은 서버에 대한 일반적인 압수수색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신제한 조치 당연히 뭐다? 당연히 강제 수사다. 통비법 자체에서 이미 법원을 허가를 얻은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이기 때문에 통신제한 조치 당연히 강제 수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관련돼 가지고 먼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는 것처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가 있어요. 이건 뭐 법을 그냥 정리하는 거거든요. 요건을 보면 우린 통신제한 조치에 관련된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감청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법 5조가 규정한 중범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가 어려운 경우, 아니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 그때 이제 감청이 가능하다. 그럼 검사는 당사자 일방 쌍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허가 내용은 당해 청구할 이유 있는 경우 허가서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허가서가 결국 허가서라고 표지가 규정되어 있지만은 영장이랑 똑같다는 걸 보는 겁니다. 허가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이렇게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건 이외에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 보면 것처럼 정보수사기관의 장, 우리가 뭐 국정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상의 대테러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통신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를 내 가지고는 자 일방이나 쌍방 당사자 내국이다.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대국이나 반국가 단체 등의 구성원이다. 그럴 때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감청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지만 영장 전담 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되겠지만은 나머지 국가 안보를 위한 그런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된다. 뭐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4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법원의 허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검사 또는 사경, 정보 승인 이런 행위를 쭉 관련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즉 통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해요. 그러나 통신 제한 조치를 영장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 할지라도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집행시로부터 36시간까지 그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 당연히 그거를 종료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통신 제한 조치다 이제 이주영 교수님 여기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여기다 놨는데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도 우리가 통신 수사의 한 단계예요. 통신 제한 조치하고 같은 급이죠. 급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통신 수사에는 통신 자료 제공 요청, 그다음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그다음에 통신 제한 조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 제한 조치랑 같은 급이다. 그럼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뭐냐?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전기통신 개시 종료 시간, 착팔신 통화 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그다음에 사용 도수, 뭐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 자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뭐다? 법원에 검사 또는 사경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긴급한 경우에는 선집행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러므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도 역시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관련돼 가지고 인터넷 감청, 패킷 감청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고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패킷 감청, 인터넷 감청이란 건 뭐냐? 인터넷 회선 감청, 뭐 일명 패킷 감청이라는데 이거는 뭐냐?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 신호를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하는 기술을 거쳐 감청 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보는 이른바 패킷 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화선을 감청한다. 그럼 전화를 통해서 오고 가는 음성기로 음성 내용 등을 감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화선이 아닌 인터넷선을 감청하면 인터넷선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음성 정보, 그다음에 각종 전자 정보 이런 정보들 모든 거를 똑같이 다 감청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원래 대법원에서는 뭐 패킷 감청이 허가 뭐 위법하지 않다고 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도에 패킷 감청에 관련돼 가지고 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패킷 감청 대법원에서 허용했는데 헌재에서 2018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으면 위헌이다 판단하고 끝나버리는데 끝나버릴 게 아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가지고 언제까지 입법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는 입법을 해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이 패킷 감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12조의 2에다가 신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위헌 결정을 했냐? 너무나 많은 정보가 그러니까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 중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 정보뿐만 아니라 무관 정보들이 다 넘어가는데 그런 무관 정보까지 수사기관으로 다 넘어가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고 수사기관은 그렇게 넘겨받은 무관 정보에 대해서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고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 12조의 2에다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와 관리 그래가지고 통신 제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즉 패킷 감청을 통해 가지고 취득한 자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준들에 의해서 쭉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뭐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한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쭉 한 게 검사가 여기 보면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경우 즉 패킷 감청을 집행한 경우 어떻게 해요? 통신을 이렇게 뭐 집행한 경우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 어떡하냐.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패킷 감청 관련돼 가지고 패킷 감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은 자 이게 인터넷선입니다. 잠깐만.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유관 정보, 그다음에 무관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겁니다. 여기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의 컴퓨터가 있다. 자, 이 피의자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수사기관이 중간에 패킷 감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유관 정보와 무관 정보를 다 어떻게 한다? 수사기관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관 정보, 무관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는 여기서 선별을 하는 절차도 없고 그다음에 무관 정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이에 대한 처리 절차도 없다. 응? 처리 절차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검사가 통신 제한 조치를 패킷 감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패킷 감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집행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 등에 대해서 승인을 따로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법원은 그런 것들을 필요한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쭉 관련 절차들을 규정해 놓은 게 이 12조의 통신비밀보호법 12조의 2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통신 제한 조치로서 우리가 패킷 감청,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과 아니면 감청과 관련돼 가지고 패킷 감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개정을 통해 가지고 통비법 12조의 2를 갖다가 신설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위헌적 사항 등을 다 제거하는 방법으로 패킷 감청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신제한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과의 구별 문제가 나는데 아까 봤지만 통신제한 조치는 뭐냐? 통신제한 조치 이 감청이라 했죠. 감청은 현재 또는 장래를 향하여 통신의 내용을 향한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해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 사실의 외형적 존재와 그 내역이 대상이고 일반적 압수수색 관련된 이미 수신이 끝난 과거의 전기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일반적 압수수색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과 관련돼 가지고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통신 제한 조치 집행은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감청은 어떻게요? 감청은 통신 제한 조치는 청구 또는 신청하는 검사 아니면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자 정보수사기관의 장 아니면 검사, 관이, 사법경찰관이 집행해요. 이 감청은.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감청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청은 통신회사의 회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으로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신관서 기타 관련 기관, 이 관련 기관 등의 그 집행을 위탁합니다. 집행을 위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보통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한다. 그럼 카카오톡의 서버에 가가지고 그 서버에 가서 수사기관이 서버에 있는 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한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감청 영장을 받았으니까 그 사실을 감청해달라 하고 감청 장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은 감청 설비를 가지고 자기네 서버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카카오톡 내용이 오고 가는 것들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 설비를 사용하기 귀찮으니까 카카오톡은 어떻게 했냐? 어차피 카톡의 내용들이 3일에서 7일 사이 동안만 보관되니까 이 송신이 완료된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수사기관에 넘겨준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송신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은 어떡한다? 이런 열어보는 행위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는 아까 방처럼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청 영장에 의해서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지 않고 카톡이 완료되어 있는 내용을 서버에서 다운받아 주는 건 이거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통신제한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제한 조치의 내용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사용 제한을 해가지고 감청이라든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어떡하냐? 이 취득한 우편물 또는 내용과 그 전기통신의 내용 이런 것들은 통신제한 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통신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뭐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도 똑같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통신제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통신제한 조치에 위반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뭐 위반된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위반된 경우는 당연히 위수중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동의에 의한 감청이 있는데 이 동의에 의한 감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감청을 하는데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본 것처럼 통비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거 다 위법이라는 거 안 된다는 거고 대화의 일방만의 동의에 의한 녹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안 된다는 건데 그럼 된다는 게 뭐냐? 다음의 경우는 된다는 게
당사자 일방, 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 일방이 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거, 3인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는 거, 이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허용되는 경우에 기본 개념은 뭐냐? 이 허용된다는 거의 기본 개념은 대화자 간에 녹음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대화자가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둘 사이의 대화일 때 얘가 녹음한다? 된다는 겁니다. 대화자가 3인이에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 근데 현재 얘네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얘가 녹음한 거 된다는 겁니다. 즉 대화자 사이의 녹음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는 다 허용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안 된다는 건 뭐냐? 안 된다는 건 대화자가 아닌 제3자. 즉 여기서 이런 경우는 얘하고 얘가 대화하고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제3자가 이걸 갖다가 녹음하면 되냐 안 된다. 그다음에 제3자가 할 때는 얘한테 동의만 받으면 되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동의를 받으려면 양자 다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대화 당사자 간에 한 사람이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 같은 경우는 다 녹음 기능이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화자 간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녹음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애플이 미국 회사죠.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녹음 기능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 제한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 동의 받을 수 있는 상대방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아닌 잡음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잡음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동의받지 않고 녹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건 나중에 판례가 나오고 모의시험도 한번 나왔었는데 둘이 대화하다가 서로 잡음 뭐 치고받고 싸우거나 하는 소리 그런 것들은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된다. 뭐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증거 파트 가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 관련돼 가지고 뭐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내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물의 처리, 보관과 폐기부터 봐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쉬었다가 지금 11시 40분이니까 11시 55분까지 쉬고 나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